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수시로 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가치 갈등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이런 문제로, 물론 가치를 가지고 출제를 제기는 오히려 실천론보다는 정책론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정책론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서 평등, 공평, 또 평등이나 공평을 하는 그 평등관, 또 자유관, 효율, 정의, 무엇을 우선시해서 정책을 수립할 것이냐는 문제가 출제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신의 선호에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사의 가치에는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가치도 있지만 개체적 존재로서의 개인적 가치도 있고 사회 공동체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가치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사의 가치. 사회복지사의 가치에는 당연히 개체적 존재로서의 개인적 가치. 개인적 가치도 있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전문적 가치도 있죠. 전문적 가치.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실천 현장에 임하게 되면은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손쉽게 우리는 전문가니까 역시 전문적 가치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말하는 것보다는 말과는 또 다릅니다. 특히 레비어 같은 거는 전문적 가치마저도 레비어 같은 경우는 사람 우선 가치, 또 수단 우선 가치, 또 그러면 결과 우선 가치, 이렇게 레비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가치를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선시하시겠습니까? 하는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고 현장에서 수시로 부닥치는 문제가 될 거예요. 내 딴에는 전문적 가치에 임해서 전문적 가치에 준해서 실천을 한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개인적 가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왠지 결국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외부 자원, 외부 권력집단이라는 후원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후원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가치를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 사회복지사의 가치 또는 실천 현장에서 언제나 부닥치기는 가치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치 갈등을 갖게 되는 경우 이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소위 임상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때 내가 방심했어. 이런 소위 시행착오가 겪어서 내 것이 되고 함으로써 이런 가치 갈등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사회의 법이나 도덕, 사회규범 등에 익숙해져 있어 갈등이나 모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좋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윤리적 딜레마가 나와 있죠.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할 때 딜레마. 보통 갈등 이론을 끄집어낸 사람은 대표적으로 레빈이 있습니다. 레빈은 갈등을 접근 갈등, 접근 회피 갈등, 회피 갈등. 레빈의 갈등 이론을 보면 자, 이것은 레빈의 갈등 이론. 갈등 이론을 보면 레빈은 접근 갈등, 접근 회피 갈등, 그런가 하면 회피 갈등. 보통 이렇게 그 외에도 이중 이런 것이 쭉 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고 국제적으로 약속할 때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 플러스 갈등, 플러스 회피는 마이너스 갈등. 여기는 마이너스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고 싶은데
회피라고 하는 것은 무얼 하기 싫은데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정말 놀러 가고 싶고 합격도 하고 싶고 그런데 놀러 가면 공부 못하니까 합격하기는 어렵고 뭐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 이 회피 갈등을 보통 딜레마라고 좁은 의미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 하기 싫은데 하기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 것을 이게 바로 협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갈등을 마치 딜레마처럼 설명하지만 좁은 의미의 딜레마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자, 그냥 이런 과정. 자,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그 한계. 그러죠? 우리는 오늘날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최종 결단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실천에 비에스텍이 제시한 관계치론 측에서 설명을 하지만 스스로가 결단을 내릴 수만 있다면 클라이언트가 아니죠. 스스로가 결단을 내릴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하러 실천 현장에 사회복지사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대안이나 기법을 제시해주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찌 보면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건 90% 이상이 바로 그런 경우일 거예요. 가능한 한 스스로 결단을 낼 수 있도록 하자. 자기결정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수용 능력, 법과 윤리, 사회복지관의 기간 등의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윤리적 딜레마.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기 싫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 또 그러면 두 번째는 너무 깁니다만은 세 번째 클라이언트, 동료, 사회복지 전문직 또는 사회에 대한 의무가 서로 다양하고 서로 대립적이 되면 당연히 딜레마는 등장하게 된다. 뭐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 등장하는 딜레마의 하나의 그 원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타나는 딜레마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의 충돌. 그렇죠?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의 충돌이 있습니다. 또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여 분명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적힌 대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전문가인 나의 이익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 그다음에 동료에 대한 존중. 전문적 동료 관계와 또는 그랬지만은 전문적 동료 관계와 휘슬블로잉 관계 또는 그게 아니라 전문적 동료 관계와 휘슬블로잉 내부 고발자. 그죠? 내부 고발자, 휘슬블로잉. 또 규칙과 정책 준수에서 서로 나오는 규칙도 있고 정책도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참 이거 큰일이죠. 어떻게 나누는 것이 진정 평등한 분배일까? 우리가 뜻대로 온다면은 가장 좋은 것은 파레토 분배라고 해서 배분적 정의를 이끌어가는 배분적 분배를 하면 참 좋겠지만은 배분적 효율을 따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분배일까? 똑같이 수량적으로 나누는 것이 그야말로 공정한 분배일까? 아니면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주고 조금 먹는 사람은 조금 주는 것이 공정한 분배일까? 아니면 기여를 한 사람,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주고 안 낸 사람은 조금 주는 것이 공정한 분배일까? 어떤 것이 공정한 분배일까가 언제나 나오는 딜레마의 내용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했지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한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온정주의, 비밀보장, 진실성 고주, 고수, 또 질성 고수와 알 권리 간의 갈등. 기관의 관료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와의 갈등. 이런 것 등이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을 우선시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천을 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의 숙제였어요. 그러다가 등장한 것이 바로 하나의 준칙이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별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원칙이 등장을 해서 오늘날 표준화된 것처럼 사용됩니다.
윤리적 딜레마, 실천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준칙이 되겠어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준칙. 가치관의 갈등, 의무의 상충, 규칙과 정책의 상충, 이익의 상충, 많은 이런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을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다려주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지루하고 길거든요. 그래서 노엠버그와 돌거프는 첫 번째를 생명보호의 가치에 가장 우선 조치를 줬어요. 그래서 생명보호의 원칙이라고 해요. 원칙이 있으니까 생명보호의 원칙. 세상에 소중한 가치가 수없이 많겠지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생명이에요. 그것도 자기 생명.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형법 적용에는 자구행위는 용납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떠한 분에 찬 일이 있다 해도 반드시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하소연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권력의 하소연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거나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기 직전에 내 재산을 탕지는 놈이나 내 가족을 살상한 놈을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비행기 잡아놓고 잡아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권력이 아닌 사인이지만 멱살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억류를 해도 그럴 경우에는 판례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구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밤에 골목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건들려고 할 적에 너무 무서워서 가방을 휘둘렀는데 가방이 그 사람을 어디를 맞아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입장에서 당연히 분명히 살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생명보호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 가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적에 생명보호의 원칙을 가장 우선 가치로 볼 적에 자신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후순위로 놓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지 못한 인간도 아닌 것들도 있죠. 어머니라고 감히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는 체면이란 단어마저도 사치라고 할 만큼 자식에 대해서 말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뻔뻔스럽게 합니다. 뻔뻔스럽게. 하물며 어디까지 자신의 생명가치까지도 던져가면서 자식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지고지순한, 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이상 도착할 수가 없는 궁극적으로 최고에 이르는 걸 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지고지순한, 더 이상 높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순수할 수가 없는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이란 말은 어머니에 대해서만 붙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붙일 데가 없어요. 지고지순한. 그런데 또 이와는 달리 직업군에 의해서 다룬 걸로서 특수임무 종사자라든지 특히 우리가 소방. 예년에 어떤 여당의 그 당시 보수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란 놈이 소방관들의 생명수당이나 이런 수당 문제를 가지고 데모를 할 적에 맨날 사무실에서 빈둥빈둥하는 자들이 무슨 수당을 요구하냐고 이런 망발을 떨었어요. 세상이 정말 편하고 아름다우려면 소방관들이 한 번도 출동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이 아름다운 거죠. 긴급구조라든지 화재라든지 수재라든지 뭐 이런 하물며 굴뚝에 빠진 고양이도 없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소방관들은 수시로 훈련을 받고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사건이 나면 과감히 그 죽음이 예상되는 길로 서슴없이 들어가게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자기 차 타고 지나가면서 맨날 소방관들 앞에서 차나 닦고 있고 뭐 이게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이 소방관의 임무인 것처럼 착각하는 무식한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지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보는 눈과는 달리 소방들은 그 순간에
얼마나 그 불 속에 들어갈 적에 그 순간에 아침에 보고 온 딸내미, 아내, 가족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복에 또 사명에 입각해서 자기 생명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후순위로 밀어놓는 거거든요. 바로 생명보호, 생명의 가치를 가장 우선 가치로 합니다. 다음이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다음이 자율성에 입각한 행동이냐 아니면 강제에 의한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효율성의 입장에서 파레토 요리에서 배운 적도 있겠습니다만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넘치고 넘치다면 굳이 다른 사람 것 안 뺏고도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써서 내 효용을 높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가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가 써야 될 자원은 언제나 부족하거든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안 쓰는 다른 사람의 것을 또는 넘치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나눠줘야 돼요. 바로 그런 과정.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는 또는 남아 돌아가는 또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현재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타인의 권익은 최소 침해에 그치도록 해야 된다. 최소 침해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삶의 질의 원칙.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 우리가 보면 삶의 질 그러면 막 궁극적, 우리 인생의 행복 추구인 것처럼 궁극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실천 현장에서는 다섯 번째에 불과해요. 삶의 질의 양상. 그리고 여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비밀보장 하는데 비밀보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생존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비밀보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섯 번째에 해당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원칙이 바로 여기 나온 성실의 원칙. 성실이나 또는 진실. 진실의 원칙. 이렇게 로엔버그와 돌고프는 7개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야말로 급박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하게 되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출제범위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이 말은 뭐예요?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장, 필드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 나와 있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란 분야 또는 영역을 말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란 사회복지 실천 분야 또는 서비스에 초점이 드는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현장을 말하는 어떤 사회복지 실천의 장이라고 필드라고 하는 것을 현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문제 영역별로 나누기도 하고 장소별로 나누기도 장소별로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워커가 어디 있느냐 기관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또 대상별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실천의 장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보통 실천의 장에 대한 분류는 많은 기준을 가지고 실천의 장을 설명을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장.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물론 주체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행히 이 장을 달려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누기도 하고 또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1차 현장이 먼저 나와 있군요. 1차 현장과 2차 현장. 지금 적었으니까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시
필요시 방문하여 이용만 하는 시설은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점으로 볼 적에 클라이언트는 거택보호를 원칙이죠. 거택보호의 원칙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기 집에서 살면서 필요할 때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필요할 때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만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하면 노인 자 여러분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도 있죠. 그중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이렇게 3개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모든 숙식을 다 합니까? 집에서 자고 아침에 나와서 경로당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필요한 서비스인 여가를 같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여가를 즐기고 집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노인교실 어떻습니까? 노인교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교실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간에 집에서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노인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시설들을 우리는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용시설. 그에 비해서 생활시설은 숙식 모두를 해결하는 이런 걸로서 여기는 원내구제죠. 원내구제가 뭐냐면 이 시설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마침 노인도 있는데 여기 노인 보면은 노인 뭐가 있어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인 양로시설, 또 노인 양로시설, 또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이렇게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본다면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과 이런 것들은 여기 노인 공동생활이나 노인 복지주택은 그 자체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삶의 현장이고 생활 현장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노인 생활, 여기는 노인 복지에 관련된 생활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뒤에서 먼저 교재를 볼까요? 교재를 보시면 거기 5번에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해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하되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그렇죠.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 집에서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생활시설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그럼 노인복지관도 나와 있지요. 또 장애인복지관, 또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전부 이용하는 또 지역아동센터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로당, 노인교실 뭐 이런 것들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삶의 전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생활시설이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또 노인복지주택 장애인 거주시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자체에서 모든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시설이자 현장으로서 생활시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현장으로 1차 현장과 2차 현장. 1차 현장과 2차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 1차 현장의 것은 주된 목적이 복지인 이런 현장은 1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등등은 모두 주된 목적 자체가 복지 아닙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 또 그런가 하면 가정폭력에 대한 이런 법률에 의해서 나오는 다양한 단기보호시설이나 장기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 외국인 보호시설, 전부 이것이 주된 목적 자체가 복지인 경우이기 때문에 1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 현장, 부수적 목적의 복지도 있는 경우, 부수적 목적의 복지도 있는 경우.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의료시설, 병원이나 이런 의료시설은 주된 목적은 의료이지만 부수적으로 의료 사회사업과 같은 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의료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복지 부문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교육이라는 주된 목적 외에 학교 사회사업, 또 산업 현장도 역시 산업에 관련된 주된 목적 외에 산업 사회사업과 같은 이런 많은 복지 부문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넓게 볼 적에 2차 현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1차 현장,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인 기관, 뭐 어떤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다 여기 1차 현장이고, 2차 현장이라는 것은 부수적 목적의 복지도 있는 경우, 경우를 2차 현장이라고 하는데, 학교나 병원이나 어린이집도 역시 특히 어린이집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린이집 그러면 복지 그러는데 어린이집도 교육에 관련 것을 보육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역시 2차 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 2차 현장입니다. 주민센터, 요즘은 행복복지센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르고 있는데 전부 2차 현장이라고 되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배치는 원칙은 뭐예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회복지법인,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이나 실천이나 법제론에다 출제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이죠. 사업법령에, 사업법령을 통해서 규정을 보면 예의로서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두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여가복지시설 아까도 한번 적어봤습니다만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복지관 3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중에 경로당과 노인교실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러면 점자 도서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중 점자 도서관이나 또는 음성 출판 시설. 자, 이런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등은 역시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여기도 역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역시 두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자, 이렇게 6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사는 1, 2, 3급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1급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2003년도부터 해서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겠는데 어쨌든 아주 잘된 기회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1200명을 하반기에 지금 정쟁 때문에 공무원 추가 모집을 지금 등한시하고 있고 예산 배정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 배정을 좀 이렇게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될 겁니다. 청와대에서 뭐 사과문 발표하고 국민의당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마 되어서 추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진행을 할 적에 마감을 같이 해놓으시면은 2018년도에 연금 갈아탑니다. 연금 공무원 연금으로 갈아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시면서 공무원에도 같이 목표를 두어보세요. 공무원 아주 좋습니다. 자, 어떤 이렇게 해보시고 뭐 1, 2, 3급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보시면 물론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있죠.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 또 그런가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하거나 한 경우에 2년, 금고 이상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이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알코올 중독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재사항 없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제재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대마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되어도 안 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제한이 없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제한이 없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안 된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전부 사회복지사업 법령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할을 보면은 미시적, 거시적, 중범위적 이렇게 있는데 미시적 차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해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미시적 차원은 바로 이것은 클라이언트나 또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걸로서 이게 바로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에 힘을 실어주는 조력자, 인에블러, 조력자의 역할, 또 그
클라이언트나 그 클라이언트 가지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체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브로커의 역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입장에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정의 입장에 서서 그 활동이나 그 행동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 또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 제공 등에 힘을 실어주는 교사의 역할 등을 주된 역할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꼭 이런 역할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중도적 또는 중범위적 자원에서는 이 중도적, 중범위적 자원은 주로 집단, 상대적 개념은 집단 등을 대상으로 또는 집단이나 소규모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 그 때문에 보통 중도적 차원에서는 집단 사회 사업에서 집단 사회 사업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 집단 구성원들이나 집단 운영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집단 활동의 촉진자, 집단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중재자. 또 그러면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자.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시적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거시적 차원은 보통 뭐 요즘에 상대적인 조직이나 뭐 지역사회,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바로 이것을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조직사업가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 물론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원에 가면은 거기 안내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조력자라든지 사회치료자라든지 분석가라든지 교육가라든지 또 행정가라든지 조직자라든지 이런 많은 역할들을 따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는 뭐 교육자, 행동가, 현장 개입자 이런 역할들을 한다. 이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 집단의 차원에서는 동료로서의 역할, 전문가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가의 동료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총매자의 역할도 하고 연구자의 역할도 하고 학자의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출제가 좀 뜸한 것은 그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교집합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심을 합니다만 바로 이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풀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하고 체제와의 연결자, 특히 중개자죠. 중개자 또는 차제, 사례 관리자 이런 다음에 있는데 체제와 연결, 또 체제 유지, 연구 조사 또는 체제 개발 등의 다양한 기능에 따라 다양한 역할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온 틀려도 됩니다. 암기하라고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환경 개입에 있어서 역할을 보면은 환경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원 제공자, 자원 발견자, 자원 창출자, 해석자, 중재자, 공격적 개입자 이런 역할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그 영류가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이런 것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교재이기 때문에 정리를 목차를 1번, 2번, 3번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된 것은 오히려 개입 수준에 의한 분류로 하고 문제가 나올 때는 2번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암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점 맞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의 목표를 두실 것인지 수석의 목표를 두실 건지를 분명히 하지만 제 강의는 합격의 목표를 둔 강의라는 것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